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2006년 커뮤니티 실드를 차지한 뒤로 단 한 번도 이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던 리버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고 말았죠. 안타까운 패배였지만 결과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경기만 두고 보았을 때 이번 시즌 리버풀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와 기대할 만한 요소, 그리고 영입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 여러가지 내용들이 보여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을 줄여야만 하는 리버풀. 우선적으로 이날 리버풀의 패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리버풀에서 아놀드와 핸더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좌우 전환. 중앙 미드필더로부터 찬스가 나오는 것이 아닌 측면 수비수와 공격수로부터 찬스가 나오는 리버풀의 전술적 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좌우 전환입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풀백의 공격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17-18 시즌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0야드 이상의 패스 횟수를 보면 지난 3시즌간 확연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방점은 19-20 시즌 881개로 1위는 아놀드 226개, 2위는 반다이크 131개. 아놀드의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실까봐 리그 전체 기록을 보면 아놀드 다음으로 노우드, 네베스, 데브라이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선수가 롱킥을 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놀드는 사실상 수비수로 보기보단 미드필더와 같은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풀 팀 내 기록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른쪽에서는 아놀드와 핸더슨 두 선수가 299개, 왼쪽에서 반다이크와 로버트슨이 216개. 상대방이 밀집되어 내려앉아 중앙을 굳게 닫을 경우 그것을 깨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측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놀드와 핸더슨은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돌리며 그 공간을 노리고, 반대에서 볼을 받은 로버트슨과 마네가 공간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어내죠. 물론 반다이크의 킥으로 오른쪽 공간으로 곧바로 연결해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좌우 볼 전환, 아니 후방과 전방까지도 볼을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놀드와 핸더슨의 부재는 중앙에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배치시키고 내려앉아 공간을 차단하고 오른쪽에 오바메양을 필두로 역습 위주의 경기를 할 게 뻔한 아스날을 상대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살라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오른쪽 라인에서 살라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아놀드가 필요하고, 아놀드가 적극적인 크로스 폭격을 하기 위해서는 살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파괴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핸더슨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왼발 윙포워드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왼발 슈팅 각도와 크로스 각도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선 그의 왼발을 잡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뒷공간에 대한 침투만 있다면 수비수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며 어느 게 맞는 판단인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왼발을 막으면 뒷공간, 뒷공간을 막으면 왼발. 이에 대한 예시는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 오바메양의 움직임과 나일스 그리고 티어니의 움직임을 합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오른발이 주발인 오바메양은 왼쪽에 위치, 순간적인 역습에 나선 상황 속에서 사카와 대치하게 된 선수는 반다이크, 그리고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하며 고메조와 파비뉴를 묶는 은케디아. 이후 반대편 오바메양에게 공을 주면 그대로 윌리엄스랑 1대1 매치업 상황. 볼은 오바메양에게 전달되었고, 나일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바이날둠을 견제해줌과 동시에 윌리엄스에게 자신이 침투하면서 뒷공간 수비를 해야만 한다고 의식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오른발잡이인 오바메양의 움직임은 박스 안쪽으로 향할 게 뻔한 상황. 그런데 여기서 티어니 또한 뛰어오며 뒷공간을 노리면서 윌리엄스는 나일스와 티어니의 침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쉽사리 오바메양에게 붙을 수 없었죠. 그러니 어중간하게 수비하다가 슈팅 공간이 생겼고, 오른발이 주발인 오바메양은 바깥으로 먼거리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키며 아스날에게 선취골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스날의 득점 상황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살라 또한 오바메양과 똑같습니다. 왼발로 슈팅각을 잡기 때문에 수비수 한두 명을 박스 안쪽으로 몰아주고, 혹은 자신이 바깥으로 나와 수비수를 견제해주고 그 공간을 핸더슨 혹은 아놀드가 공략, 또한 가끔은 핸더슨이 사이드로 돌아나가고 아놀드와 살라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 핸도와 아놀드가 나오기만 했다면 오른쪽 영향력을 높여가며 상대 수비수들을 묶어주고 왼쪽으로 공을 돌려주며 보다 효율적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뒤에 아놀드 대신 윌리엄스, 그리고 윌리엄스의 수비력을 걱정하여 오른쪽에 배치시킨 바이날둠. 과연 살라가 제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을까요? 저는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선수가 리버풀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나타난 두 선수의 부재로 인한 타격은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가장 돋보였습니다. 좌우 전환 속도와 공격 전개 속도, 그리고 이 둘이 빠졌을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살라. 이날 바이날둠 윌리엄스가 함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라를 받쳐줄 수 없었고, 전반전 살라는 고작 12번의 터치만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전반전 내내 오른쪽은 버리고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리버풀이 왼쪽 위주로 전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윌리엄스의 불안한 수비력. 아놀드가 결장하는 순간부터 오른쪽에 대한 걱정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아무리 기대받는 유망주라 하더라도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고, 아놀드와 같이 전방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공격 전개하기에는 오바메양과 나일스의 뒷공간 침투가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만에 하나 오른쪽으로 볼을 계속 투입하고 공격 전개를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경우 수비력이 떨어지는 윌리엄스가 부담감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의 공격 전개는 제대로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날둠을 오른쪽에 위치시켜 윌리엄스의 수비력을 커버시켜주면서 오른쪽의 안정감을 높여가려고 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우려스러워하던 그 자리에서 한 방 얻어맞으면서 클롭이 생각한 구상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버풀의 후방을 통제한 아르테타의 지략. 핸더슨과 아놀드가 빠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로버트슨과 마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무언가 만들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후방에서 반다이크가 로버트슨에게 주는 경로를 사카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반다이크가 결국 오른쪽으로 볼을 돌려야만 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윌리엄스에게 볼이 도착하면 그 즉시 강한 압박을 넣었고 공은 다시 되돌아와 알리송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카는 로브로 향하는 길가에서 패스 줄기를 막고 결국 롱패스로 아스날 뒷공간을 공략하며 마네에게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죠. 오른쪽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왼쪽에서 공격 전개를 했지만 전반전 내내 큰 소득을 보진 못했고 오히려 아스날에게 약간 밀리는 형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잡했던 말들을 단 두 줄로 정리하면 풀백 그리고 오른쪽 공격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아놀드 핸더슨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답답한 경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 시즌 리버풀의 키는 미드필더 조합에 달려있으며 중앙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비교적 아쉬운 시즌을 보낼 확률이 높다. 다음은 오랜만에 보는 플랜 B 투볼란치 배치. 이것은 다음 시간에